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에서 여러분한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날씨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너무 추워서. 아니 나 지금 세타 입고 있는데도 세타. 그 너무 옛날 말 세타지. 아닌가요? 원래 옛날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래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세타 입었는데 그 찬바람이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날씨가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한 게 이 여름과 겨울 사이에 이게 50도 넘는 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런 거 견디는 거 거기다가 또 정치는 뭐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이게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저절로 요새 보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그런 얘기 또 해봐야죠, 그죠? 네.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작은 좀 뭐랄까요, 온탕 냉탕 중에 온탕으로 봐야 되려나 싶은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는데 이게 중동의 정세가 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제 암살이 되면서 이란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밤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약 180발 정도 발사한 건데요. 곧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회의를 시작할 때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에 아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자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하고의 문제와 헤즈볼라 물론 헤즈볼라를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칼 폰 클라우세비츠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전쟁이 발발하는 세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선적 차원에서 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냉정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헤즈볼라가 계속 이제 어떻게 나올까가 제일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네. 근데 헤즈볼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레바논의 하나의 정파예요. 그렇죠. 정당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바논의 정치 체제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레바논의 인구 수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 인구와 시아파 이슬람은 보통 시아파 수니파 나누죠. 시아파가 한 30, 수니파도 한 3. 그러니까 기독교 시아 수니가 골고루 한 3분의 1씩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치 체제가 어떤 식이냐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3명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요. 돌아가면서. 그렇군요. 기독교, 수니, 시아 해가지고 3명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잘 상관을 안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정파, 하나의 정당 정파가 막 그렇게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작 레바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예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보다도 레바논이 훨씬 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훨씬 더 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저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확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가 싸우면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은 돼요. 하지만 이렇게 헤즈볼라 같은 어떤 특정 정파가 나선 어떤 그러한 전쟁은 이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백악관도 지금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이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또 지역에 있는 미국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다고 밝혔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이란이 격퇴를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오르는 거는 기름값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미국 증시 다 떨어졌고 금값도 뭐 올랐다고 하고요. 국채 수익률 떨어졌다고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피부에 좀 와닿는 건 이 유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한때 무려 5% 넘게 폭등을 했다가 장 마감은 2.44% 오르면서 69.83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2.59% 크게 뛰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우려했는데요.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 현지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정말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중동 지역의 안전이 국제 유가와 직결이 돼 있고 이건 우리 에너지 수급,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미칠 영향들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원유 가격, 수급이나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니 영향을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오래 끌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뭐 수송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수송기도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지금 수송기뿐만이 아니고 군함을 인근 해역에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이 교민들을 이제 데려올 작전까지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내륙에 사는 분들은 레바논 같은 경우에 시리아로 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상당수가 지금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레바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리아로 가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어떻게든 탈출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 정부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바논에 사시는 교민들이 삶의 터전이 레바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 사시는 분들. 그렇게 사실 레바논이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경제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좀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또 삶의 터전이 레바논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쉽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게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사실 광고 나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모든 거는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 교민들도 잘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뭐예요? 지금 의정 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아직 봉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전국 의대 중에 처음으로 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서울대 의대 측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승인을 한 게 또 서울대가 처음이라 화제가 되고요. 정부는 지금까지 동맹 휴학 승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좀 충돌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대 의대가 승인을 하지 않다가 이 의대 학장이 휴학 처리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서울대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더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 대학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2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휴학이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교육부가 감사하겠다고 지금 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게 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감사단 규모가 12명, 그리고 감사도 굉장히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또 교육부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른 대학으로 이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분석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대학교 교수회가 휴학 승인을 지지하고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동맹 휴학이라면 거기 주동자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동맹 휴학이 아니라 개별 휴학이라는 원래 의대생들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15주 우리가 한 학기가 15주입니다. 네. 15주인데 15주 동안 1년치를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많이 휴학 안 시킨다면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공부량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휴학을 승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복귀. 왜냐하면 그 많은 분량을 15주에 그냥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학 승인이라는 건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빠르게 이 복학시키는 그러한 취지도 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과 예를 들면 우리 과같이 정외과 네. 뭐 이런 학생들이 만일 그럴 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이 수업을 학생들 대다수가 거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정부는 15주 동안 1년째 가르치라는 그런 조치를 허락할까요?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까지도 저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공문을 뭐 보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네, 감사 착수는 물론이고 지금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 여건 악화, 의료 인력 양성 차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사 관리를 해서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이 공문에 담겼고요. 그리고 이 대규모 휴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다 좋은데 우리가 흔히 대학에 대해서 감사 들어갈 때는요. 네. 두 군데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육부 감사고 또 다른 거는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감사원 감사는 요새는 많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교육부 감사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이 루틴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인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하는 거는 뭐냐면 의대생들 난 지금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휴학을 시켰을 경우에 내년에 벌어질지 모르는 엄청난 이 숫자의 학생들 한꺼번에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했을 거고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휴학을 안 시켜서 막 15주 동안 1년치를 막 가르치는 거 이거는 과연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는 있어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막 무조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거 그거 네. 발족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부딪히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소식 얘기해 보죠. 네, 지금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고려아연은 물론이고 영풍 그리고 MBK 파트너스 연합이 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풍 그리고 파트너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가 이 고려아연 측과 지금 경영권을 두고 계속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면서 먼저 고려아연에 이야기를 했고 이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또 법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조금 더 지분 확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4일부터 2조 6,634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공개 매각한 후에 소각할 예정인데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 이 연합의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난 직후에 자사주를 이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상당히 그 뭐 경제적 규모로 떠나서 중요한 회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야 이거 잘못하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많이 보도가 네. 됐었는데 MBK 파트너스의 입장에선 중국으로 절대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이 MBK 파트너스 영풍 연합 이쪽과 고려아연 간의 갈등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지켜봐야죠.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